자, 교재 이제 143페이지입니다. 제2항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이 나오죠. 이제 구속제도를 검토할 건데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겠죠. 일단 의의는 체포라는 것은 단기간 이제 인치하는 거고, 구속이라는 것은 뭐죠? 장기간 인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단 2번에서 왜 구속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래 미래의 공판 절차를 위해서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나와있지.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피의자의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자, 공소가 제기 전에 영장 등을 발부받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피의자의 구속이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후에 법원의 강제 처분으로 구속하는 것이 뭐죠? 피고인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 구속을 의미하게 되고 공판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이미 공소가 제기가 된 피고인을 구속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직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뭐죠? 피고인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3번 구임과 구금이 나옵니다. 일단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1. 구임은 뭐냐? 구임이 뭐냐, 그죠? 일단 넓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구속 안에 구인도 있고 구금도 있는 거예요, 그죠? 구인은 피고인을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뭐죠? 강제 처분을 말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피의자를 판사가 신문하고자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와야 되겠죠. 그런 절차를 우리가 뭐죠? 구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구금은 교도소나 또는 구치소에다가 감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만약에 아직 재판이 재판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포함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미결 구금해가지고 아직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구금만을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해가지고 박스로 정리해 놨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죠? 구속까지 다 공부하시고 나서 요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뭐 하시는 거죠? 암기 내지 숙지하는 겁니다. 꼭 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구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146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요건이죠. 1번.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죠. 물론 이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깨뜨릴 만한 객관적 혐의여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구속할지 안 할지, 다시 말하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를 말하는 거죠? 구속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주거가 부정한 경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는 집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구속 사유가 되고요. 두 번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1번 해가지고 증거인멸 해가지고 물적, 인적 해가지고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증거인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번, 아직 증거를 인멸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뭐가 되는 거죠? 구속 사유가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3번,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1번 도망, 숨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설명드릴 게 없고, 도망할 염려, 물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3번, 구속사유 심사에서 고려할 사항인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구속사유 가지고 증거가 부정하든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든지, 아니면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구속 사유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거를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죠. 첫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미한 범죄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구속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도 판단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및 또는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례성의 원칙.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행위와 그다음에 강제 처분이 어떻게 해요? 균형을 맞아야 된다. 따라서 지나친 경우에는 구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속하게 되느냐? 그것이 3번 구속의 절차입니다. 1번 구속영장. 검사가 신청하고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지만 구속할 수가 있는데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뭐가 필요한 거죠? 영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라면 영장이 없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가 없더라도 뭐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런 판례니까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영장이 있어야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은 뭐에 하는 거죠? 피의자에 하는 거죠. 피고인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뭐 할 수 있어요? 발부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검사의 청구 없이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다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판례는 상소 제기 후 소송 기록의 상소 부분 도달 전 구속의 주체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원래는 수소법원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상소심, 예를 들어서 항소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소법원 입장에서는 기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구속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1심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상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상소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다만 상소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소송 기록 등이 상소법원에 도달되지 않고 있다면 이때는 1심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죠. 1.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넘기셔서 3번. 자, 이런 또 문제가 있죠. 자, 우리가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다시 긴급 체포하지 못했잖아요. 만약에 긴급 체포한 후에 석방하고 다시 체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 형사법은 될 수 있으면 2번 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이 기각했을 때 또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형사법은 가능하다. 다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뭘 해야 돼요?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법원이 기각한다면 검사는 항고나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중요한 거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또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우측에 이제 의의와 제도의 도입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죠. 지금 이 사람이 체포가 돼 있어요. 또는 아니, 체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검사가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뭐 했어요? 청구했어요. 그럼 만약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검사 입장에서 아무래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하겠죠. 그러면 정당한 구속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신문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반드시는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라고 하고, 흔히 쓰는 말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우측에 의의 제도의 도입, 그 다음에 필요적 피의자 신문 제도 합쳐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용해가지고 1번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경우 해가지고, 자, 피의자가 지금 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되거나 또는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된 경우에는 검사가 영장을 뭐하게 돼요? 청구하게 되고요. 이때는 필요적으로 반드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다시 말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합니다. 왜요?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일 다음 날까지는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만약에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넘겨보시면 피의자를 일단 뭐합니까? 구인을 하겠죠. 그죠? 구인을 한 후 그 다음에 신문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구인을 해가지고 신문을 해야 되는데 구인을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 체포되어 있는 사람을 신문할 때는 다음 날까지 뭐 했어요? 신문했죠. 왜요? 지금 범인이 뭐가 돼 있어요? 체포되어 있으니까 인권보호를 위해서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직 체포가 안 된 상태라면 집에 있다면은 굳이 그 신문 제도를 신문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한에 제한이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도망을 하거나 체포, 구인할 수가 없게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신문을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이점 아시겠죠? 정리해보죠. 자, 체포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필수적으로 피의자 신문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청구한 다음 날까지. 체포가 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구인을 한 후에 피의자 신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집에 아직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도망하는 등의 이유로 신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신문 절차를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구속자 피의자 신문의 절차에서 1. 신문의 주체. 누가 합니까? 지방법원 판사가 합니다. 보통 이제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해서 영장만 전담하는 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 시작할 때 형사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단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또다시 재판 과정에도 참여를 하게 되면 그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요 놈이 범죄자라는 사실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예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하고 반대 증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꾸 심리적으로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요,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각 지방법원은 영장만 발부하는 영장 전담 판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2번, 피의자 인치해가지고, 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체포가 됐다면은 경찰서나 검찰에, 그죠? 아니면 체포가 안 됐다면은 뭐죠? 집에 있겠죠? 이 사람을 지금 신문하기 위해서 법원에다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번 해가지고 체포의 효력을 이용해서 법원에다 뭐 할 수 있어요? 인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번,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라면 구인을 위해서 구인을 한 후에 신민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 신문기일의 절차입니다. A, 신문기일을 뭐예요? 지정하는데 청구한 날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B, 신문 장소는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합니다. 다만 경찰서나 구치소송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C, 불출석 심사해가지고 신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또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출석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D, 신문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재판은 공개 재판주의거든요. 그렇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친족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는 있지만 원칙이 비공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문 내용, 뭐 하겠습니까?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판사가 신문을 하게 되고요. F번, 검사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과 신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피의자 신문제도의 주체는 판사라는 거죠. 이게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공판 절차를 달리. 그래서 판사가 직접적으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검사나 변호인은 의견을 뭐 할 수 있어요? 진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검사나 변호인은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신문하는 거잖아요. 다만 판사의 허가가 있다면 검사도 변호사도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G번, 영장신문 조서의 작성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뭐죠? 재판 절차에 준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면 공판 조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판사는 영장신문 조서를 작성합니다. 뭐에 준해서요? 공판 조서에 준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되 지엽적인 내용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H번, 구속기간을 불산입합니다. 자, 이런 문제죠. 우리가 이 사람이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결이 1년형이다. 그러면 요 1년형을 계산할 때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 아니라 구속된 날로부터 몇 년인 거죠? 1년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구속기간도 뭐에 포함시킵니까? 형 기간에 뭐 하게 돼요?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구속되기 전 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의 요 기간은 구속기간에 뭐죠?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부터냐면 접수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검찰청에 뭐죠? 반환한 날입니다. 반환한 날. 요가 사이는 뭐죠?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 위한 기간은 구속기간에 뭐 하지 않습니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부터냐?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청에 뭐죠? 반환할 날까지
요 사이에는 구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번 해가지고 국선 변호인 제도를 먼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를 보시면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뭐 해야 됩니까?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변호사를 우리가 뭐죠? 국선 변호인 또는 국선 변호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구속영장에 방식해가지고 1번에서 일반적인 나와있죠. 쭉 나오고 나서 법관이 뭐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영장 청구 검사의 간직 성명은 피의자 구속영장에 기재하여나 피고인 구속영장의 기재사항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얘기죠.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려면 검사가 뭐래요? 청구를 하니까 청구한 검사의 관직이나 성명은 당연히 뭐죠? 기재하겠죠. 그렇지만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뭐 하지 않아요?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검사에 관한 사항은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4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5번 보시면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하면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도 한 통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통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째 구속영장의 집행입니다. 일단 1번 구속영장의 집행기간이 나와 있는데 누가 집행합니까?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에서 관할구역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이를 뭐 해야 됩니까? 제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예외는 뭐예요? 밑에 나와 있지만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소지하지 아니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하고 집행이 완료된 후에 신속히 영장을 뭐 할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고지 의무죠. 1번 피의자의 경우 뭘 고지합니까?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뭐죠?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경우는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죠? 뭐 거의 비슷하죠. 다만 다른 것은 뭐예요? 구속의 이유가 추가된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행 후의 절차가 나와 있죠. 1. 범죄 사실 등의 고지 의무 해가지고 즉시 범죄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체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속하기 전에 일단 뭐예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이 선임할 수 있음을 이렇게 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구속을 하고 난 후에도 즉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변제 사실의 요지, 그 다음 변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있음을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핵심 판례 보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속 통지 의무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 피해자가 또는 피고인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인이나 가족 등에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해가지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없으면 선임검사에게 서면으로 뭐 하도록요?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언제까지 하느냐?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구속의 통지는 언제까지 합니까? 구속된 때부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은 뭐 급속을 요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변호인 선임의 의뢰가 나와 있죠. 일단 지금 비속된 피의자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직 구속이 안 된 상태라면 제가 알아서 뭐 서초동 가가지고 변호사를 뭐 할 수 있겠어요? 선임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뭐 서초동 못 가잖아요. 그때는 누구한테요? 법원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장 또는 대리인에게 변호인을 지정을 해서 변호인의 선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의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서초동에 있는 무슨 변호사를 저의 변호인으로 선임해 주십시오라고 법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장 또는 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재구속의 제한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구속이 됐어요. 근데 구속이 됐으면 공판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유죄 판결 나든지 무죄 판결 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구속이 됐다가 뭐 증거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소도 안 하고 뭘 했어요? 석방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을 또다시 구속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형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요한 증거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만 재구속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구속이 된 후 석방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재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차 구속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와있죠, 그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핵심 판례도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핵심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판례인데, 자, 이런 문제죠. 구속을 하고 재구속 못해요? 근데 위법하게 뭐가 됐어요? 재구속이 됐고, 그러고 나서 뭐가 됐냐면 기소가 됐어요. 이랬을 때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효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재구속 제한에 걸린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가 뭐는 아니죠?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벌이 부과됐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제 공소가 제기됐으면 법 판사에 의해서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무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인데 한번 타이틀 보시면 이렇게 됐죠. 구속기간의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수서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할 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08조 규정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곡, 뭐 하지 않는 얘기죠?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법정 구속이란 말을 쓰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에 대해 발부돼서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소가 된 거죠.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요 구속기간은 뭐가 되세요? 만료가 됐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석방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이 사람에게 법정 구속해가지고 피고인을 새롭게 뭐 했단 말이죠? 구속했다는 거죠. 그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의미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상 공소보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범죄 사실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재구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결론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형사법 내용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내용이니까요. 자, 이제 우측에 구속기간의 제한입니다. 일단 구속기간은 너무나 무제한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구속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올라간다면 이것도 뭐예요? 재판을 거치지 않은 형벌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따라서 구속기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가지고 기간의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일반적 기간의 계산, 그 다음에 2번 시효와 구속기간의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일반적 기간의 계산은 민법 내용이죠. 1번
뭐 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즉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초일, 첫째 날을 산입,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9월 10일부터 1개월, 그러면 9월 10일을 계산하지 않고 언제부터요? 9월 11일부터 계산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고요. 2번도 같은 취지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기간이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이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끝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일반적 기간의 계산인데. 2번 시효와 기속기간의 계산인데 1번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함이 없이 일일로 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기간은 첫째 날을 하잖아요? 계산하지 않지만 형소법에서는 뭐예요? 첫째 날을 포함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를 포함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밤 자정 11시란 말이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늘 밤 저녁 11시란 말이에요. 23시.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처럼 시간을 계산 없이 일로 산정하니까 1시간만 지나면 1일이 되는 거죠. 이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장래, 그죠? 우리가 3일장이라 그러잖아요. 3일장을 치를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하죠. 그래서 만약에 밤늦게 돌아가시더라도 첫째 날은 하루를 먹고 지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여도 그날을 기간에 산입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나는 날이 뭐에 돼요? 공휴일이라도 하루 어떻게 해요? 쳐준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거야? 왜 일반적 기간 계산과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기간 계산은 이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는 돈을 납부하는 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첫째 날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내는 날이 공휴일이면은 어떻게 해요? 공휴일날 돈 주기 힘드니까 그 다음 날까지 내면 채무불이익 이행제재가 아니라는 취지인 거예요. 일반적인 것은. 그렇지만 시효나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이거는 누구예요? 피의자 또는 피구금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간을 계산해야 되니까 첫째, 시작하는 날을 어떻게 해요? 산입하는 거죠. 그죠? 시간은 상관없이. 그 다음에 끝나는 날이 뭐라 하더라도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기간까지 포함시킨다는 거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구속기간의 계산에서 1번 구속기간의 기산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기산점이라는 말은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죠? 그래서 앞으로 기산점, 기산한다 그러면 이 기산이라는 말을 뭐로 바꾸세요? 시작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작한다 이런 말이고 기산점 하면 어떻게 해요? 시작점인 거죠. 그러면 구속기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1. 인치 완료 시간이라 피의자가 실제로 신체 구속을 당한 때이다. 다시 말하면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돼가지고 형사 절차에 따라서 구시장에 갇힌 그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신체 구속 어떻게 해요? 당한 때부터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오후 11시죠. 그죠? 11시에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다음날 오전, 예를 들어서 7시에 인치가 됐어요. 그죠? 구금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며칠 구속된 거예요? 이틀 구속된 거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부터가 아니라 실제로 구속한 때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체포가 됐고 다음날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3일 있다 이틀 있다가 발부가 됐다. 그러면 실제로
구속관 때부터 어떻게 시작되니까 며칠 지난 거죠? 3일이 지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피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기간의 산입 여부. 다시 말하면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1번 해가지고 구속 중에 도주하고 재수감된 경우에 도주기간, 그 다음에 집행정지기간 등은 구속기간에 뭐죠?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만 도주일과 재수감일, 그 다음에 집행정지일과 재구속일은 뭐가 돼요? 산입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얘기죠. 자, 9월 10일 날 도주를 해가지고 9월 15일 날 다시 어떻게 해요? 잡혔어요. 그죠? 그러면 요 기간은 뭐 하잖아요?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도주한 날, 다시 잡힌 날, 요 날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함시키겠다. 이런 취지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피의자의 감정 유치 기간은 구속 기간에 뭐 하잖아요? 산입하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거 했죠? 영장 실질 심사 기간도 뭐죠? 산입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접수한 날부터 뭐죠? 반환 날까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수사기간에 뭐가 나옵니까? 구속기간이 나오는데 1번 일반 형사사건에서 A 사법경찰관은 10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뭐죠? 석방해야 되니까 사법경찰관은 최대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 거죠? 10일인 거죠. 그 다음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죠?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검사에게 뭘 해야 돼요? 인치시켜야죠. 그 다음에 검사에게 인치시키면 며칠 동안이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뭘 해야 됩니까?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석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검사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만 보시면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1일에 한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국가보안법 사건인데 좀 달라요. 일단 A 사법경찰관인데 10일입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1차 하나요. 사법경찰관도 연장이 뭐가 돼요?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B번 검사의 경우에는 또 10일입니다. 다른 점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1차가 아니라 뭐죠? 2차인 거죠. 그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구속기간. 자, 사법경찰관은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뭘 해야 돼요? 인치해야 됩니다. 검사도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다만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1회 한 번에 하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사건인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10일이고 2일에 한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연장이 허용되고 있고요. 또 검사의 경우에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는 10일인데 이때는 2회입니다. 그죠? 2회 하나의 연장이 허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냐? 이거 왜요? 일반 사건과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헌에 대한 심리를 했는데 우리 법원은 위헌은 아니다. 합헌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연장 신청을 일단 검사가 한해서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관에게는 연장 신청권이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항고, 준항고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연장해 줄 것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한다면 뭐 할 수 없습니까? 항고나 준항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법원의 구속기간입니다. 좀 길어요. 2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몇 달이죠? 2달. 2개월에 합니다. 그 다음 2번 구속기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신급마다 1심, 2심 이런 거죠. 2개월 단위로 2차에 하나요. 결정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법원의 구속기간은 뭐겠습니까? 피고인의 구속이겠죠. 그래서 피고인의 구속은 구속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2달인 거죠. 다만 갱신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는데 2개월 단위로 몇 차예요? 2차죠. 그죠? 그러면 법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몇 개월을 넘지 못하는 거죠. 6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만부터는 이제 상소심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제 해가지고 이제 첫째,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이에요. 일단 1번 구속영장의 성질 해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반복입니다. 그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검사의 청구가 없이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명령장으로 성질을 갖게 되는 거고요.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떤 얘기요? 허가장으로 성질을 갖게 된다는 우리가 전에도 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별건 구속의 적법 여부 해가지고 의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여자분을 폭행해가지고 살인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폭행했다는 것은 혐의가 입증이 되는데 살인했는지에 대한 혐의 입증이 곤란해요. 그리고 자꾸 이 인간이 수사에 협조도 안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일단 폭행죄로 구속시킨 다음에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뭐죠? 별건 구속의 적법 여부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학설은 2번 별건 구속의 허용 여부인데 부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얘기죠. 지금 구속영장이 심사가 되면 판사는 이 사람이 살인이냐 아니냐, 살인죄를 놓고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해가지고 구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별건 구속이 허용돼 버리면 폭행을 가지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법원의 심사권이 뭐가 되는 거죠? 제한된다는 거죠. 따라서 헌법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다수설의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중 구속의 허용 여부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좀 달라요, 내용 얘기죠. 자, 폭행으로 구속했어요. 근데 나중에 수사하다 보니까 이 인간이 살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랬을 때 살인으로 또 구속할 수 있느냐? 그럼 이거는 별건 구속과 내용이 좀 다르죠, 그죠? 물론 이중 구속은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핵심 판례 해가지고 판례는 해가지고 쭉쭉 나오는데 결론만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위중 구속을 허용하는 듯한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명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학설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일단 별건 구속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폭행을 하고 살인한 사람을 살인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폭행죄로 구속하는 것은 안 된다. 다만 이중 구속의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무슨 얘기죠?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을 했는데 나중에 살인죄 혐의가 밝혀진 경우에 살인죄로 구속하는 거, 그건 허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국회의원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특칙이 나옵니다.
일단 국회의원은 현행범이라면 물론 체포할 수도 있고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이 아니고 국회 회기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방탄국회다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사기관 이 사람에 대해서 뭐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국회를 뭐죠? 개회하는 거죠. 회기 진행 중에는 법원에 뭐가 필요하니까요?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탄국회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만약에 구속됐다 하더라도 석방 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의 집행이 뭐죠? 정지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